내가 고모 손을 꼭 잡자 고모가 나를 그윽하게 보더니 그제야 자네가 김순옥인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어. 배운 사람이라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고모는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연탄불 위에 올려진 솥을 들어서 엎어버렸네. 솥 안에는 갈치 조림이 들어있었지. 냄비 하나 없이 달랑 솥 하나뿐인 부엌에서 붉은 갈치조림 국물이 내 얼굴에까지 튀었지. 고모는 내 동상아 내려 내가 데리고 갈라니 기다리지 말라며 다시 그 새방을 나오는데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골목으로 올라오고 있었어. 고모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그만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고모를 밀치고 그 여자가 서 있는 새방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 내가 아버지 부르며 팔을 꽉 붙들고 아버지를 노려보았네. 아버지가 인사나 하고 오겠다고 하는 걸 고모가 못 가게 막았지. 고모 손은 잡을 수가 없었네. 연탄불 위에 숯을 들어올릴 때 화상을 입은 손에 붉게 몰집이 올라오고 있었거든. 아버지가 고모의 손을 살필 때 내가 말했지. 아버지가 지금 집에 가면 나는 앞으로 아버지 말을 단 한마디도 어기지 않겠다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때의 일이 어젯밤에 생각났네. 그때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인 나 혼자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튀어나온 말이었지. 우리들이 이 마을을 떠날 때 탔던 기차는 어젯밤에도 여전히 그 철길로 지나가더라. 한밤중에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마치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느낌이었지. 일 다 하고 무사하게 돌아왔다고 보고하러 온 기분도 들더만. 그런데 보고를 받아야 할 어머니는 아파서 서울에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자전거도 탈 수 없는 사람이 되다니 나도 이제 은퇴까지 했는데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45년 전에 제이 씨를 떠날 때는 오로지 나의 미래만 생각했지.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할 나의 미래, 그 미래를 이제 다 살아낸 것인가 싶어 고독하더만. 제이 씨 올 때마다 나의 뿌리를 실감하지. 역전 시장통에서 콩 한 대박을 앞에 놓고 파는 할머니를 보면 아직도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 욕망이 누그러지지. 제이 씨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는가? 제이 씨는 은퇴를 했으면서도 아직도 6명 깨어 사무실에 나가고 있는 나에 대해 생각하게 하지. 나는 일생 일중독자였지. 무엇이 두려워 인퇴를 하고도 쉬지를 못하는 걸까? 너도 기억할까? 세터에 가편이라고 있었지. 말을 못하는 부모를 둔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한 것도 제이 씨야. 내 기억 속의 그 친구는 7살도 안 되었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대신하고 전했어. 그의 부모가 할 말이 있을 때면 가편이 함께 오곤 했으니 너도 생각날 거야. 나는 가편과 오랜 친구로 지냈지. 가편은 부모 말을 대신하느라 그랬는지 평소엔 거의 말을 안 했지. 나는 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말을 가편과 나누곤 했지. 그 친구는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를 모시고 뉴질랜드로 갔어. 왜 하필 뉴질랜드로 가느냐 물으니 거기 자연이 부모님과 맞을 것 같아서라고 했네. 오로지 그게 그 친구가 뉴질랜드로 떠난 이유였어. 어젯밤에 들판을 걷다가 여기 사는 동안 그 친구가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지. 어젯밤은 그 기억을 붙잡고 나를 다독였네. 이제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군.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쓰고 있지만 너의 대답을 듣고자 함은 아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나이 아닌가. 말 못하는 부모를 데리고 먼 나라로 떠난 친구에 대한 기억이 내게 용기를 주는 어젯밤이기도 했다. 어젯밤 너를 보고 있자니 너는 여태 모르는 옛날 일도 하나 떠오르더라. 내가 두 번째 책을 냈을 때 생각나나? 그때가 아버지의 회갑이었는데 내가 그 책을 아버지에게 회갑 선물로 드렸던 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네. 지금은 없어진 종로에 큰 서점이 있었자는가. 거기에서 내가 독자 사인회 하던 날이네.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아버지가 나에게 종로 서적에 가자고 했네. 거기서 허니가 사인회를 한다 들었다며 가서 보자고 하셨네. 시골 아버지 입에서 종로 서적이라는 말을 듣는 게 신선했지.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 서 있는 아버지를 만나 종로 서적에 갔었지. 5층이었던가? 책들 사이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 너를 아버지와 숨어서 지켜봤지.
내가 고개를 들 때마다 아버지가 책 매대 아래로 몸을 낮추며 숨는 것이 재밌어서 나는 웃음이 터지는데 들킬까봐 내 입을 가리는 아버지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 그냥 그날 사인회가 끝나고 내가 떠난 후에 아버지는 서점 매대에 남아있는 너의 책을 한 권만 남겨놓고 모두 사서 들고 제2시로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은퇴한 사람 아닌가.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일을 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일 것이니. 두 번째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을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 걱정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잠잠하더니 곧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새이둥지 2개가 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겨울 나무가 그려진 연화장을 찾아냈다. 연화장? 나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연화장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언제 사둔 것일까? 아버지는 연화장을 방바닥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사인펜을 손에 쥐고는 허리를 굽혔다. 연화장을 펼치고 무릉이형이라고 적고는 한참 빈칸을 응시했다. 허리를 굽혀 글씨를 쓰는 게 불편했는지 아버지는 책상 없이 숙제하는 소년처럼 방바닥에 엎드렸다. 나는 아버지가 한여름에 연화장에 대고 무슨 말을 쓰는지 궁금해서 엎드려 글씨를 쓰는 아버지를 선체로 내려다보았다. 창을 닫아뒀는데도 비바람에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바람이 계속 불면 정말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무릉이 형이라고 쓴 아래칸에 펜을 댄 채로 엎드려만 있더니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연화장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자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년쯤엔 연화장이 무엇인지 잊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떤 글자들은 맞춤법에 맞추지 못하고 소리나는 대로 쓰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랄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버지 등 뒤에서 아버지가 방금 적인 받침이 틀린 업자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마음은 무슨 일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갈재을 골짜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라고 쓴 아버지는 연화장의 빈칸을 뚫어줄 듯 응시했다. 아버지는 뭉툭하게 잘린 검지손가락을 구부려 마지막 문장을 꾹꾹 눌러 적었다. 내가 갈재에서 형을 골짜기 아래로 밀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나에게가 아니라 형의 귓부리에 총을 대고 있었다면 형은 나를 어찌했을까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고 형을 찾아 늑대처럼 소리를 지르며 골짜기를 헤맸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형이 살아있었을 때 내 눈에 대고 내 논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일생을 형을 돌보겠다고. 그래놓고 이런 영화장을 쓰다니 맹서도 한나 먼지 한 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일생 동무를 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는 다 쓴 연화장을 내게 내밀었다. 눈이 오고 새해가 오기 전에 붙여달라면서.